민족 중흥의 대동맥. 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 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래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능의 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님은 군대가 바로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명백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군사혁명은 군대 단독의 의사가 아니면 물론이며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서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진위를 망각한 무리들의 무기력한 행위는 규탄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절실한 명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4천년의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오늘 이토록 고난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요 현실에 참여하여 이를 지양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와 무기력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임은 개원을 여치 않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요. 한국인들이 믿기 어려운 규모로 납치되고 또 감금되어 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예요. 바로 유튜브 채널 뉴사이드에서 탐정을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아, 그 영상이군요. 저도 봤습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피해 규모를 한 300명, 많게는 국정원 추산으로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알려진 건 그 정도죠. 그런데 이 영상은 현지 정보원을 인용해서 무려 1만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억류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만 명이요? 네, 심지어 어린이까지 포함해서요. 와,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영상이 제시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현실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귀를 의심하게 되는 건 역시 1만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네, 맞아요. 그 숫자가 정말. 기존에 알려진 수치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이라면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상사태일 텐데요. 영상에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영상 속 탐정말로는요. 이게 현지 정보원한테서 나온 추정치라고 밝힙니다. 아, 정보원 발이군요. 네, 그 정보원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뭘 드냐면 공식적인 실종 신고 건수만 봐도요. 2024년 한 해에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한국인이 220명. 1년에 220명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5년 8월까지,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이죠. 330명에 달한다고 영상에서 언급해요. 특정 국가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실종자가 나온 건 좀 전례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례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1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캄보디아 입국 기록만 본 게 아니라는 점을 영상은 지적합니다. 아, 입국 기록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베트남, 태국, 라오스 같은 인접 국가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간 경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국경 간 이동이 생각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공식 기록에 잡히지 않는 유의 민원이 상당할 수 있다. 이게 영상 속 주장의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1만 명이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간 인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이 갇혀 있다는 곳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에서는 크라임 컴플렉스라고 부르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영상 속 설명을 들어보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호텔이나 카지노, 리조트, 아니면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 형태래요. 겉으로는 평범하다고요? 네. 그런데 그 내부는 외부랑 철저히 차단되고 통제되는 말 그대로 범죄 복합 단지라는 거죠. 현지에서는 망고단지, 대자단지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망고단지요? 네, 영상에서는 그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실제로 보면 담장이 높고 철조망이 쳐져 있고 약간 교도소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아, 드론 영상까지? 더 놀라운 점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감금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급자족이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한다고요? 네, 숙소는 기본이고 미용실, 매점, 식당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영상에서는 시신 소각장까지 갖춘 곳도 있다고 언급해요. 시신소각장이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네, 이런 시설이 캄보디아 내에만 수백 군데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영상 속 탐정의 추정입니다. 그야말로 범죄 수행을 위한 완결된 공간인 셈이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영상에 담긴 증언들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영상에 등장하는 탈출자들의 증언이나 아니면 그 정보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철저한 통제와 감시는 기본이고요. 조직 내에서는 인종에 따라 계급을 나눠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계급이요? 네, 중국인을 1등 시민, 조선족을 2등, 그리고 한국인은 최하층으로 분류하면서 이름 대신에 2호, 28호 같은 번호로 부른다는 증언도 나오고요. 아, 번호로요? 잡혀 들어가면 여권, 휴대폰 같은 소지품은 당연히 전부 빼앗기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다 뺏기는군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그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아, 네네. 그런 온라인 금융범죄에 강제로 동원된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월급도 주고 승진시켜서 공범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요 실적이 나쁘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다른 조직에 팔아넘긴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팔아넘긴다니요? 네.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팔려간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영상은 전해요. 1,000만 원, 3,000만 원. 팔려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더 끔찍한 증언들이 나오는데요. 시아누쿠빌 앞바다에 정박한 배로 끌려가서 장기 적출을 당하거나 혹은 어디론가 보내져서 영영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장기 적출이요. 아. 영상에서는 이걸 피그 부처링, 즉 돼지 도축이라는 아주 끔찍한 용어로 부른다고 설명해요. 피그 부처링. 네, 마치 돼지를 살찌워서 잡아먹듯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결국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듣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것 같은데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킨다는 내용도 영상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는 최근에 조선족 조직원이 마약을 강제로 흡입시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이게 의도적으로 마약을 투여해서 중독 상태로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나중에 구조될 기회가 생겨도 스스로 한국행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일부러 중독시켜서요? 네, 이미 마약에 깊이 중독되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니까요. 영상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게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 넘어서 마약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빈틈없이 사람을 올가매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곳까지 끌려가게 되는 걸까요? 뭐 고수익 알바 같은 취업 사기는 많이 알려졌지만 영상에서는 다른 경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취업 사이트나 SNS에 올라오는 고수익 보장, 해외 취업 기회 같은 미끼성 광고를 통한 온라인 유인책입니다. 네, 그건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영상에서 더 주목하는 건 바로 국내에 연계된 조직이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내에도요? 연계 조직이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망한 그 22세 청년의 경우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간 게 아니라고 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형을 따라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영상 속 탐정은 말합니다. 아는 사람을 따라서.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내에서 직접 미끼를 던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심지어 납치까지 실행하는 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이 캄보디아 현지 조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죠. 국내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있다는 주장이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유인 방식도 언급되었나요? 그 카지노 같은 데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사람들을 노리는 방식도 있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도박 비주요? 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라도 도박에 깊이 빠져서 큰 돈을 잃게 되면 조직원들이 접근해서 월 10% 같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아,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빚을 빌미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범죄 조직에 덫에 걸리게 만드는 수법이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군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속한 조직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영상은 설명하나요? 다단계 같다는 비유도 하던데요. 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요. 조직의 최상층부,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기 어렵다는 거죠. 중간 관리자급 이상은 대부분 중국인이고 그 아래 조장급은 조선족, 그리고 현장에서 팀을 이끄는 팀장급 중에는 원래 피해자였다가 실적을 내서 승진한 한국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군요. 네, 그런 구조인 셈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또 조직에 묶어두는 방식이 마치 다단계 판배 조직과 유사하다고 영상은 비유합니다. 실적을 내면 급여도 주고 조직 내에서 생활하게 하지만 마약이나 성매매 등으로 번 돈을 다시 그 안에서 쓰게 만들어서 결국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설명도 덧붙이고요. 와,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네요. 네, 그렇죠. 듣다 보면 이런 거대한 범죄 조직이 어떻게 한 국가 안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나 영향력이 크다는 걸까요?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영상은 이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추정치이긴 한데요. 이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일으키는 경제활동 규모가 캄보디아 전체 GDP의 상당 부분, 영상에서는 45%에서 50%에 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GDP의 거의 절반이요? 네. 또한 현지인 고용 창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서 12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요. 고용 인원도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막대한 세금이나 뇌물이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영상은 추정합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 크라임 컴플렉스 건물 있잖아요. 그 실제 소유주가 현지 고위 관료인 경우도 많다는 언급도 나오고요. 매입하고 일종의 상납금을 바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이 범죄 조직과 중국 자본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영상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범죄 조직들의 핵심 자금줄은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범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거든요. 아, 그때 단속이 있었죠? 네, 그때 단속을 피해서 동남아시아로 넘어온 중국 범죄 조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범죄에 더해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불법 온라인 도박 같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급격히 키웠다고 분석합니다. 팬데믹이 또 기회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영상에서는 프린스 그룹이라는 기업의 회장인 천지라는 인물을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하는데요. 천지요? 네, 87년생 중국계 인물이지만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뒤로는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죠. 이 인물은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인신매매를 포함한 146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라서 자산이 동결되었다고 영상은 전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제재를 받았군요. 네. 이걸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영상은 중국의 1대1로 정책 있잖아요. 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네.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국가 전략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중국 자본이 캄보디아 내 고속도로 건설 같은 데 대거 투입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현지 권력층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이런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기 좋은 토양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아,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네, 이미 권력층이 중국 자본과 깊숙이 얽혀 있다면 이런 범죄를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다른 국적의 피해자들도 있겠지만 유독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주요 타겟이 된 이유는 뭘까요? 영상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던데요. 네, 그 영상 속 탐정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스마트폰 사용이나 온라인 뱅킹에 매우 익숙해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거나 관리하기에 용이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아, IT 활용 능력이 오히려. 네, 둘째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현금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약간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요. 현금이 많다는 인식이요? 네, 셋째는 일본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청년 실업률 때문에 고수익 일자리 제한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아, 청년 실업 문제도. 마지막으로 SNS 사용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이 쉽고 이걸 통해서 범죄 조직이 타겟을 물색하고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영상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인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는 분석이네요. 그럼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미국이나 영국의 제재 움직임도 있고 하니 단속이나 구출 활동에 진전이 있을 법도 한데요.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영상 속 탐정의 평가는 다소 좀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요? 네, 미국과 영국의 제재가 시작되자 범죄 조직의 핵심 세력들은 이미 캄보디아의 주요 거점이었던 시아누쿠빌 같은 데서 상당수 빠져나가서 라오스 북부나 미얀마 같은 인접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요. 특히 라오스로 많이 넘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짐 싸른 모습이나 텅 빈 건물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미 핵심 인력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약간 보여주기식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보여주기식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한국 경찰 연락관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영상은 이미 너무 늦은 조치일 수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너무 늦었다. 네, 핵심 조직이 이미 다른 나라로 옮겨간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죠. 영상의 이런 평가를 듣고 나면 글쎄요, 과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구출될 수 있을지, 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이들에 대한 추적과 구출을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좀 깊은 우려가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암울한 전망이네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국내에서 인신매매 시도를 당했던 피해자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가요? 네, 그 영상 속 탐정이 직접 소통하면서 돕고 있는 실제 사례라고 하는데요. 정말 섬뜩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인신매매를 시도했던 조직원들이 당시에 피해자에게 건넸던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돌려달라고요? 네. 피해자는 그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나 다른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러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조직원들은 아주 집요하게 연락하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피해자의 집에 직접 침입하려다 실패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집까지 찾아왔다고요? 와. 네, 이 사례는 범죄 조직의 손길이 단순히 해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내까지 깊숙이 뻗어 있으며 이 사건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라고 영상은 강조합니다. 정말 무섭네요.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오늘 저희는 유튜브 채널 뉴사이드의 영상 하나를 통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및 감금 사건의 충격적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1만 명이라는 믿기 힘든 피해 규모 주장부터 시작해서 물건처럼 취급받으며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 장기 적출 위협이라는 그 끔찍한 증언, 그리고 국내 연계 조직의 존재 가능성, 또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와 경제적 배경까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기본적으로 뉴사이드라는 특정 유튜브 채널 영상 속 탐정의 주장과 또 그가 접촉한 현지 정보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주장이 검증된 100%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점은 인지해야 하고요. 네, 그 점은 중요하죠. 하지만 영상이 제시하는 여러 정황 증거나 증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 문제에 얽힌 사람들이 단순히 취업 사기를 당한 순수한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그 부분도 나왔었죠. 네. 도박비 때문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가담하게 된 사람들, 심지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또 다른 범죄 조직에 엮인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실적을 쌓아서 팀장급으로 올라가 가해자 역할을 하게 된 이들까지 매우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영상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향후 구출 작전이나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제기된 주장처럼 만약 수많은 피해자들 사이에 이미 범죄에 깊이 연루되었거나 각기 다른 복잡한 사정을 가진 이들이 뒤섞여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피해자 구출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이 다층적이고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지 그 깊은 고민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